네, 기초과정 5번째 시간은 기초입문서 34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전 시간에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공인중개사가 법인이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등록의 기준을 모두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펼쳐지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된다면 그자는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0조 조문의 제목이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결하게 되는 사유, 그 뜻이죠. 그래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죠?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죠. 이 등록 신청인에게 있어서 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받는 기준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사무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결격에 해당됨이 확인된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해 주지 않습니다. 법인이 5가지 배우신 등록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임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인이나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7일 이내에 본적지 신원 확인 작업 등의 작업을 해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개업공인중개사,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뭐죠?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그자가 적어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그 당시에는 어떠한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였었음을 알 수 있죠. 그게 등록관청에 의해서 확인되었으니까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아 그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에 후발적으로요, 나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후발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즉, 적발한 등록관청은 반드시 그자의 등록을 취소해 버려야 한다는 거죠. 결격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음에도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10조 조문의 제목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만 그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 효과가 멈추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10조 2항에는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고용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인조차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이나 사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고용인이나 법인의 임사원에게 있어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적법하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적법한 근무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격에 해당하는 자라면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잘리고 결격에 해당하는 자라면 고용인조차도
법인의 임사원마저도 할 수가 없다면 결국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결격사유가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1호부터 무려 12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데요. 각 호 순서대로 보면서 기초과정이니까 간략한 그 주 개념만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1호가 미성년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조 1항 2호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개념은 민법에서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들을 통칭하여 뭐라고 하죠?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민법이 말하는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행위능력이죠. 무슨 행위능력이에요? 법률행위 능력이죠. 그러면 민법이 말하는 행위능력이란 법률행위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까? 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민법에서는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러이러한 자들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적극적 규정을 둔 게 아니라 제한 능력에 대한 규정을 둡니다. 그들이 바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데 그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들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첫 번째 결격사유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단 민법과 비교해서의 차이점은요. 민법은 이러한 자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능력에 제한을 두지만 그 예외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성년이 아닌 자 그 뜻이죠. 우리 민법은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미성년자로서 제한능력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은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하면 성년의제합니다. 장가가거나 시집가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민법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혹은 영업의 허락을 받았을 때 아니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때 등에서는 행위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런 민법상의 예외는 하나도 인정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19살 안 됐으면 무조건 결격사유입니다. 장가 가서도 결격사유, 시집 가서도 결격사유입니다. 미성년자인데 엄마 아빠가 중개업 해도 된다고 그랬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결격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민법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결격사유입니다. 35페이지 괄호 3번인데 파산 선고를 받고 뭐가 되지 않은 자?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 자를 일컬어 파산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파산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파산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는 할 것인데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이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다면 후일 복권 결정을 받기 전까지 일컬어 파산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산자는 즉 파산 선고받고 아직 복권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도 법인의 임원, 사원도 고용인조차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4호와 5호는요.
모두 다 형사법 절차 속에서 공인중개사법이 결격의 개념을 두 가지를 끌어왔습니다. 일단 4호와 5호 조문을 확인해 보시면 35페이지 중 하단부 괄호 4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괄호 5번을 보시면 36페이지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4호와 5호를 이어서 우리가 봤는데 둘 다 문장의 출발이 동일합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는 말로 출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죠. 그래서 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괄호 안에 보니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답니다. 집행이 면제가 된 날로부터 얼마? 3년간은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이고요. 이어지는 5호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 처분을 받고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4호도 5호도 모두 다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형벌을 말하는 건데요. 대한민국 형법에는 9가지의 형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와 관계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형법의 9가지의 형벌을 그 형벌의 경중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나열해 보면 형법상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겠죠.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징역이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징역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금고라고 하는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자격정지, 자격상실, 과료, 구류, 벌금, 몰수 이런 형벌들이 있습니다만 형법상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그런 형벌 중 금고 이상의 형이 결격에 속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결국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형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금고 이상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은 자가 즉 집행이 유예가 되거나 선고가 유예가 되거나 하지 않고 실제 집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이 종료된 날, 집행이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은 추가 경과해야만 그 자는 결격을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집행이 종료되는 날이 언제고 집행이 면제가 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인 사례 문제 속에서 찾으실 수 있어야 그날을 기준일로 플러스 3년 하여 그자가 결격을 벗어나는 시점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죠. 먼저 집행이 종료가 되었을 때 종료가 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에 속한다고 하는데 집행이 종료가 된다는 것은요. 원칙적으로는 형기가 만료가 되면 그로서 집행은 종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365일 꼬박 콩밥 먹으면서 강제 노동했으면 이제 풀어줍니다. 우리가 그때 그분이 만기 출감한다라고 하잖아요. 만기 출감하는 분은 형기가 만료가 되어 그로 인해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 출감하는 분은요. 만기 출감한 날부터 3년 더 지나야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기가 만료가 되어 만기 출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기 도중 가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석방이 되는 경우라면 언제 집행이 종료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가석방된 자가 무기형을 선고받았었다가 가석방이 되었는가, 아니면 유기형을 선고받았었다가 가석방이 되었는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먼저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예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근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죽는 날까지 콩밥 먹는 건 아닙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사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이 되면요, 가석방 후 10년이 경과되면 일률적으로 집행을 종료시켜 줍니다. 형법이. 그러니까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집행이 종료되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시 3년이 추가 경과해야 되니까 가석방일로부터 계산하면 13년이죠. 13년이 지나면 결격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은 유기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그때는 가석방이 되면 나머지 잔여형기, 잔형기가 경과하게 되는 시점에서 집행은 종료됩니다. 잔형기라고 하는 것은 선고받은 형에서 이미 복역한 형기를 빼면 잔형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자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이 되었다면 잔형기가 얼마 남았죠? 1년 남았죠. 그 1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되고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해야 되니까 방금 전 사례라면 가석방일로부터 얼마? 4년입니다. 4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0조 1항 4호는요. 집행이 종료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집행이 면제가 되었을 때에도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간은 결격에 해당하게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행이 면제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한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해 집행이 면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이 실효됨으로 인해 형의 효력이 소멸하게 됨으로 인해서 집행이 면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실제 구체적 사례 문제에서 가장 많이 집행 면제 여부를 묻는 사례로 출제되었었던 게 이 세 번째 사례인데요. 사면 중에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 면제 처분입니다. 더 이상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해 주는 처분이라고요. 잔형을 면제해 주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특별 사면을 받게 된 자는 그로 인해 집행이 면제되기 때문에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을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는 걸 보니 무슨 사면도 있겠어요? 일반 사면도 있으니까 그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별 사면이라는 명칭을 쓰겠죠. 그런데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집행을 면제하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 사면이란 잔형 면제 처분이 아니라 아예 형 선고의 효력을 부정해 주는 처분입니다. 그냥 무죄였던 상태로 돌려주는 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면을 받게 된다면 그 즉시 결격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특별 사면은 단순히 집행만 면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받지 않기로만 확정해주는 처분일 뿐이기 때문에 특별 사면 받은 자는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 더 지나야만 결격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호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라면 그 유예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에 속하게 된다랍니다. 4호와 유의에서 비교할 것은 금고 이상형에 대해서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면
종료된 날,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에 속한답니다. 그러나 집행이 유예가 되었을 때는요, 플러스 3년이 없고요, 그냥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2년간 결격 사유에 속한다는 거예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면 3년간 결격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으면 5년간 결격 사유에 속한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단 그나마 유예 처분이 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 된다는 것은 금고 이상형의 무슨 유예가 그렇다고요? 네, 집행유예요. 집행유예가 유예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한다는 것이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든가 판사의 선고유예 처분 같은 유예들은 아예 애초부터 공인중개사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은 결격과는 무관합니다. 무슨 유예만?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만 유예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한다라고 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4호와 5호는 이렇듯 형사법상의 절차 속에서 결격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규정들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6호부터 12호까지는요, 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결격 사유가 6호부터 12호까지 나열되고 있는데, 일단은 나열해 보면요, 6호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 취소 처분 후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한다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7호는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이에요. 이어지는 8호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취소 처분 후 3년간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이고요. 이어지는 9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계속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10호는 그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었었다면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죠. 그 업무 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 그 법인의 임원이었거나 사원이었던 자들은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호는 이 법, 지금 이 법에서 말하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당연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은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지금 6호부터 11호까지 나열된 결격 사유는 다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처분이나 공인중개사법상의 벌칙과 관련해 결격 사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조문 순서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관련해서 입법자가 어떤 곳은 3년의 기간이 경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임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각호 조문 순서대로 나열해 보니까 결격 사유 기간을 3년 기간 중, 3년 기간 중, 3년 기간 중, 3년 중, 3년 중, 3년 중, 3년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1, 2, 3, 4, 5번 지문의 순서가 조문 순서대로만 나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니 이제 어떤 부분은 3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특정한 기간 동안만인가, 일단 큰 틀에서 이걸 양분해 보실 때 보면요, 행정 형벌을 선고받거나 행정처분 중 취소는 3년이네요. 행정 형벌과 형법상의 벌과 행정처분 중 취소는 3년이고요. 유예와 정지들은 집행유예, 자격정지, 업무정지, 유예와 정지들은 유예기간 동안만, 정지기간 동안에만 결격사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호부터 보면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간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합니다. 그런데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간,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제한 없음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국적도, 성별도, 연령도, 경력도, 학력도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 제한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이 기간은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과정이지만 눈치 있는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자격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시험도 못 봤는데 왜 결격사유에 그 말을 또 하고 있느냐? 응시자격 제한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결격사유에 이 말을 중복하여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할 수 없지만 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중개보조원은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여기 규정이 없으면. 여기 규정이 없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이나 사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봤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인도 될 수가 없고 법인의 임사원도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3년은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세월이기 때문에 그 3년 지나기 전에는 중개보조원 자체도 못합니다. 심지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에 속한답니다. 후일 우리가 뒤에서 행정처분 공부할 때 자세히 볼 얘기인데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은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받는 행정처분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정지기간 동안에는 결격사유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정지기간 동안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처분 후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하게 된답니다. 하여튼 취소는 3년이죠. 자격 취소도 3년간, 등록 취소도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일 경우에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은 예외도 없습니다. 자격이 취소가 되면 무조건 자격 취소 처분 후 3년 동안은 그자에게 결격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것은 예외가 있어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두 번째, 등록의 기준에 미달된 이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그런저런 이런 이유로 인한 등록 취소만큼은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도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기간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사유들 이제 기본 과정 가서 자세히 펼쳐볼 건데, 일단 기초 과정에서는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에 해당하지만 그 3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등록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은요,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학사 징계 중 무엇과 같다? 잘리는 거니까 퇴학입니다. 퇴학. 그러면 학사 징계 중 정학 처분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업무정지 처분이겠죠. 그러면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으로 비유하면 뭐와 같아요? 스스로 그만두는 거니까 자퇴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았는데 정학 처분 기간 중에 자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내가 그만둔다는데 뭐 누가 말리겠어요? 담임 선생님이든 교장 선생님이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폐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내가 그만둔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등록관청이 말리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말리겠어요? 내가 안 한다는데. 근데 문제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재등록할 수 있다면 업무정지 처분은 위하력을 잃겠죠.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업무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다음날 폐업 신고하고 며칠 있다가 새롭게 등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 기간 중에 폐업하면 나머지 업무정지 잔여 기간은 결격사유 기간이 된다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폐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폐업을 해도요, 나머지 4달은 결격사유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한 달 만에 폐업 신고했어도 나머지 4달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4달이 지나야 비로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등록에 가능한 등록의 그 위하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의 위하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임사원이 함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할 것이다. 이 규정이 없다면 K중개법인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이 떨어지면 K중개법인 소속 대표이사, 이사, 감사 다 빠져나와서 F법인을 설립해 멀쩡하게 F법인 명의로 중개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법인에 소속된 임원 또는 사원이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는 것인데,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 임사원이 그렇답니다. 업무정지 처분받을 당시 그 법인의 임사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 임사원은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호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했고 300만 원 이상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요, 벌금도 형입니다. 형법상의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태료 처분하고 다른 거예요.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해서 형사재판부가 선고하여 내리는 형법상의 벌입니다. 그러나 벌금도 형법상의 벌입니다만 우리가 이미 4호, 5호에서 공부했었던 금고 이상의 형에 속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일반적인 벌금형 선고는 결격 사유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그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이었었고 선고된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이었다면 그때는 벌금형도 3년간 결격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금형 선고 사례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례 지문 속에서 두 가지가 추가 충족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슨 법 위반이라는 거야?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이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선고받았다는 거지? 300만 원 이상이었어야 됩니다. 비록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3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되면 결격이 아닙니다. 또 비록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형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라면 결격 사유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고 300만 원 이상이었을 때 비로소 벌금형은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합니다. 입법자는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 이렇게 결격 사유 규정을 두고 나서요. 마지막 12호에 가서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면 그 법인이 결격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임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되면 그 법인은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그 법인이 등록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임사원 중에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죠. 그게 확인되어 그 법인이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임사원 중에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에 해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발할 때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모를까? 법인의 경우에는 임사원이 수십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임사원 하나가 결격에 해당했다고 무조건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 좀 무리 있는 해석이겠죠. 그래서 입법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 중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법인이 결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법인은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개월입니다. 2달이요. 2개월 이내에 법인이 그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면 법인은 결격 사유를 벗어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 중 하나가 예를 들어 파산 선고를 받아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 이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을 벗어나려면 2달 안에 그 임원을 다른 임원으로 교체, 개임 조치하는 등 해소의 조치를 취한다면 법인은 결격 사유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의 의미와 개별 결격 사유 해당자들의 개념, 기초이론 분석해 보셨는데 이 결격 사유는 매년 출제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출제가 되는 해가 많고 한 회 여러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의도에 따라 출제위원이 자유자재로 난이도 조절도 할 수 있는 단원이 결격사유 단원이기 때문에 기초과정에서 프레임을 잘 잡아두시고 이제 기본 과정에 가서 심층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 적용 연습까지도 부단하게 하셔야 될 단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등록의 위반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